예, 반갑습니다. 전국의 총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태제대학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 이제 대학을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3기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9월 학기제를 하고 있고 글로벌 대학으로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글로벌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대학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전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21세기에 대학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매크로한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 피터 드러커가 1997년에 30년 정도가 되면 대학 캠퍼스 역사적 유물이 될 거다. 이미 지금 미국 대학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거의 1억 1년에 큰 대학들은 되는데 학생들의 등록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가성비를 따져볼 때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슈가 돼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커뮤니티 칼리지로 학생들이 바뀌게 되고 온라인 대학으로 다 바뀌게 되고 작년에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데프니 콜러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교수가 코세라라는 온라인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에 500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토마스 프레이라고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2030년이면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다. 미국 대학 위기는 작은 칼리지에서부터 유니버시티까지 다 그렇다라고 하고요. 이제 필라델피아만 보더라도 2029년에 80개의 칼리지가 5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머지를 하거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1360개 칼리지하고 유니버시티가 1학년 인롤먼트 등록률이 2009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됐고요. 4년제 대학 800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4년제 대학의 약 30% 정도가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이션, 등록금 수입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8년 나온 대학들의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에도 한 9개 대학, 지금 다 뭐 스탠포드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8년 나온 대학들이 2025년에만 125개 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망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가 굉장히 많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명사적인 대변환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성당 많이 방문하실 텐데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아니면 관광하러 가십니까? 제가 영국의 쉐버닝 팔로로 2005년에 가 있을 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같은데 또는 노팅햄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팔려가지고 레스토랑 낮에 하고 밤에는 바로 다 바뀌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층고가 높으니까 쪼개가지고 여행사 이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노팅햄에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노팅햄에서 두 개의 유명한 교회가 있어갖고 교수들이 하는 말이 하나는 진짜고 하나 아니다. 하나 진짜가 아닌 것은 저렇게 술집으로 바뀌었고 다른 하나는 진짜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주일날 갔더니 할머니 7분 정도가 뒤에 벤치에 앉아갖고 동양 사람이 들어오니까 왜 왔냐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했더니 예배는 없고 기도하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명사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어떻게 될 건가? 혹시 캠퍼스가 나중에 너무 예쁘게 캠퍼스들을 하느라고 미국 대학도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데
체육팀들 그걸 갖다가 지원하고 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투어리스트 스팟, 관광지로 바뀌지 않을까? 북경대학은 미리 신청해야지만 관광할 수 있습니다. 북경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갖게 됩니다. 사실 100년마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확확 바뀌어서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기계 문명으로 바뀌었고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20세기가 되면서 모든 것을 일을 잘게 쪼개고 조립을 해서 정교하게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의 제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대학에서 전공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전공만 가지면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고 60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10년 안으로 대부분 세상을 뜨는 그러한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20세기 후반에 컴퓨터가 나오고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이제 AI가 나오면서 모든 문명사가 막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DNA는 20세기의 모든 패턴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19세기 말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19세기 말에 1800년대 말에는 다 과거 시험만 유학을 배워서 과거 시험만 붙으면 평생 양반으로 먹고 산 거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20세기의 틀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이것이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취업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의 취업률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인류가 역사가 기록된 게 10,0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산 것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패턴이 깨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가서 먹고 사는 건가? 월급을 타야 되나? 노조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상태로 사는 건가? 한 직장 가지면 계속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것은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이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190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포드, 그 다음에 이것을 서포트해주는 철강 산업 카네기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1900년에는 피프스 애버뉴 뉴욕의 5번가의 모든 부활절 퍼레이드는 다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는 다 포드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일 걱정을 했던 거가 마부들이 직업을 잃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2020년에 미국 전역의 자동차 대수가 100만 대였지만 딱 9년 뒤에 2,900만 대,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마부의 직업은 잃어버렸지만 운전기사의 직업은 수백 배, 수천 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그 속도의 가속화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마부를 키우고 마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경대학의 요시미 순야라는 교수가 대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세대학의 인쇄술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났고 또 다른 하나가 21세기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몰로냐 대학이 1088년, 옥스퍼드가 바로 조금 뒤에 생겼습니다만 원래는 대학이 처음 이태리의 몰로냐 대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전에는 귀족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귀족이 돈을 주고 불러다가 자기 자식들을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소상공인들이나 소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도 돈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돈을 걷어서 그런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시작한 것이 몰로냐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거의 대부분은 마우스 투 마우스, 얼굴을 보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신부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에서 10%만 라틴어를 읽었고 2% 남자들은 여성들은 2%만 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복사하는데 저렇게 필경사들이 1년에 두 권 내지 3권밖에 필경을 하지 못했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당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림,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 밀라노 칙령회에서 이탈리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1000년 동안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은 살아야 되는, 인간은 수단적인 가치로서만 이해를 됐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꼭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해서 인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도 3000개의 프린트물을 인쇄를 해서 성당에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책으로 해갖고 수천 권씩 하게 되니까 평신도도 읽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을 띠게 됐고, 새로운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이 스위스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다 번져나가게 된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가 그 전에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의 말을 들어야지만 됐는데 이제는 백과전서파가 나오면서 책을 통해 갖고 지식이 전달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 시대에 강조를 했던 인간에 대한 재발견, 인간의 몸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사람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 게 르네상스로 나타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간을 분석하면서 과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고 교육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모든 것을 바뀌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왕권, 그 다음에 캐톨릭의 절대적인 그 주교 권한, 이러한 것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독립혁명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물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AI로 대표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수만 년에 걸쳐서 지성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1970년대부터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AI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기계와 인간의 지성이 합치되게 될 때에 인간은 슈퍼휴먼 이 된다. 그 순간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해서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에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45년 정도가 되면 기계, 디지털과 같은 이런 기계의 지능이 우리 몸에 50%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은 슈퍼휴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를 써서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잘 설명을 했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써갖고 뭘 얘기하냐면 디지털 종교가 생기고 이제 인간은 2050년 정도가 되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를 거다라고 해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2023년에 챗GPT 3.5가 나오고 2024년에 4.0 이렇게 챗GPT가 나오면서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현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레이 커즈와일이 작년 6월에 새로운 책을 신간을 냈는데 The Singularity is Near, 더 빨리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견하기를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미래 예측을 맞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지금 구글의 이사로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냐면 2029년으로 예견했습니다. 특이점이 나타난다.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의 50%가 우리 생각에 지성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10% 이상을 좌우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싱귤러리티가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 커즈와일은 7만 년 전에 사라진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현재 인류의 차이보다 지금 현재 인류하고 싱귤러리티가 됐을 때 인류의 차이가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지금 다 만들고 있고요. 교육, 법률, 의료, 새로운 완전히 시스템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 시스템들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지만 40만 건 정도의 판례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10대 로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례를 가지고 AI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밤 10시, 12시까지 판례 분석을 하던 거를 이제는 5분이면 쟤네들이 다 해주게 됩니다. 근데 왜 반대를 하냐 하면, 이게 오픈이 되면 판사의 판결 능력, 변호사의 능력 같은 것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분석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에릭 토폴이라는 의대 교수가 심장병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하는데,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 딥 메디슨 세 권의 책,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책 제목은, 원래 제목은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그래서 의학의 창조적인 파괴다. 이제 청진기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는, 원래 제목은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입니다. 요즘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말만 듣지 않고 미리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 찾아보고 갑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이제는 의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딥 메디슨, 여러분 IBM이 제일 많이 그 바이오에 지금 프로젝트에 돈을 넣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게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상의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의대 교수님들의 직업이지만 그거는 아날로그로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는 IBM 같은 데에서 전부 다 디지털로 AI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곧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총장할 때에 고려대학교가 빅5가 병원이 아니라고 해서 빅5 안 돼도 좋다고는 매드수 갖고 얘기하는 건데, 빅5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갖고, 미래 의료기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있는데, 앞으로 바뀌게 될 10대 의료기술, 이제는 로봇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장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퍼 가위로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 인간 수명, 한국의 평균 수명 53세 정도였고요. 그 이전에 1000년 전 고려 시대 때는 기록이 없지만 왕들이 43세, 조선 시대에서는 46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사이에 우리는 30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2015년 타임지 표지에서 그해 태어난 애가 몇 살까지 살까? 142살. 30년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면 5번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2번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배운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2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간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2번째 라이프 사이클에 바톤 타치를 하고 자기는 10년 이내에 은퇴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 또 하나 늘어났는데, 저도 그래서 고대 총장을 한번 다시 더 한다면 3G 스쿨, 50대가 다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50대의 제 친구들도 한 15년 전, 20년 전 다 은퇴하고 나서 지금도 등산 다니고 소주 먹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갔던 거하고 비슷한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로 왔고요. 더 놀랄 만한 거는 2030년에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데 어딘가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WHO가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1위가 한국입니다. 건강보험 잘 돼 있고 의료체제 잘 돼 있고 아침에 텔레비 틀면 50%가 다 건강 프로고 약 먹으라고 그러고 운동하라고 그러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건가? 21세기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이거 2030년에 되면 85% 직업이 20세기 없던 직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하고 만나서 옛날에 밀라노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곧 주 30시간 될 거다. 주 40시간 되는 거는 저는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SK잉크라고 SK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지금 6년째 하는데 SK잉크는 벌써 2, 3년 전서부터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은 놉니다. 요즘은 이제 비상경영에서 임원들은 나오고 있지만 직원들은 놉니다. 자기 자리 없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자기주도적으로 이제는 한 가지만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는 프로페셔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전공이라고, 특히 학부에서 전공을 가르친다고, 절대로 우리 과에서 한 명도 못 빼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넌센스가 바로 우리 대학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의 유학자들이 단발령을 해서 머리카락 좀 자르라고 그랬더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내 목을 자르라고 저항했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기 이카노미, 일본만 해도 프리타라고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곧 AI하고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기본소득이 보편화될지도 모릅니다. 다 일해야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하는 사람만 무조건 일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30%가 실업자로서 그걸 보조금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건강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본소득하고 일할 사람들은 더 많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업이 아니라 창직, 자기가 꼭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걸과 변화할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옛날에 20세기의 대학은 인라이트먼트, 깨우쳐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조적으로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이다. 디플로마 학위증, 가문의 영광이다. 나 하버드 나왔다, 나 스탠포드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스카이 대학, 죄송합니다. 제가 스카이 대학 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 드리는데 10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SK, 삼성 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은 경력직 사원 뽑습니다. LG 다 경력직 사원 뽑습니다. LG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대표적인 연구소 소장 광운대 출신입니다. 사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가 중요하고 재작년에 제가 포스코에서 얘기했는데 포스코가 AI가 뜨니까 경진대회를 했는데 회장님이 깜짝 놀란 거야. 경진대 1위 한 사람이 스카이 출신, 카이스트 출신 진비했지만 1위 한 사람이 포철 공고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던데 어떻게 했냐. 300불만 내면 AI가 중요하다고 해서 MIT, 스탠포드 AI 강의 300불만 내면 한 학기씩 코세라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했습니다. 입학시험 불필요한 경쟁이다. 우리가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서지학자가 신간이 들어온 다음에 안 나가는 거, 아무도 대출 안 나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도 다 유효기간이 있더라. 물리학은 13년만 되면 아무도 안 찾아간다. 평균, 경제학 9년, 수학 9년. 근데 이거를 30년 전에 박사 받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다는 넌센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놀랄만한 일들은 하버드 대학에서조차도
그 리포트를 낸 거가 60쪽짜리 리포트인데 완전히 뭐라고 냈냐면 클래스룸 완전히 바꾸겠다. 가르치는 내용 바꾸겠다. 더 놀랄 만한 거는 expanding Harvard community. 하버드의 영역을 넓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하버드 학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코넬 대학 석사학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 친구 어제도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지아 텍에서 석사한다고 그래서 야, LA에서 회사 다니는데 아니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지. 조금 있다 이제 마이클 크로 총장이 20년 됐는데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원래 학생들이 7만 5천 명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7만 5천 명 있습니다. 17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저 책을 찾아봤는데 온라인 코र्스 카탈로그를 봤더니 400페이지가 넘는데 한 페이지에 10개 이상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크로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저희 새롭게 하려고 고대에 있을 때 조사를 시켰더니 이런 걸 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인문학은 그렇게 교수들이 월급 많이 받지 못합니다.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를 잘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셰익스피어를 팝시다. 온라인로 만들어서 20-30명 듣는 거를. 그래서 팔자고 해갖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팔기 시작하는데 3분의 1씩 먹읍시다. 학교가 3분의 1 먹고 투자해 줄 테니까 3분의 1은 기술을 이거 하는 걸로 하고 3분의 1은 당신이 가지시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학기에 300불 내고 전 세계에서 셰익스피어 강의를 듣는데 한 학기에 2,000명 듣는답니다. 그럼 60만 불이면 한 8억, 9억쯤 되니까 한 학기에 3억씩 가져갑니다. 7, 8천만 원밖에 연봉이 안 되던 교수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는 올드 패션이고 지금 호주에서는 전부 다 프로젝트로 강의에 교실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실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호주는 영어 가르쳐갖고 재미를 봐갖고 지금은 유학생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네 산업의 1위가 철광석 파는 거지만 2위가 교육산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디스쿨, 미디어 랩, 이거 다 유명, 올린 칼리지 다 아는 거고요. 디지털 교과서 이제 이렇게 초중고서부터 바뀌고 있는데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 경제원론이 한 학기에 15과목이 개설이 되고 다 영어로 가르치시고 50명씩 쪼개서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코세라에 있는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경제원론 가르치시고 선생님들은 대학원생들하고 토론으로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하십니다. 그냥 50명 쪼개갖고 중간고사 가르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봅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온라인 교육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온라인 이 과목들 스탠포드, 듀크, 예일 다 인정해 줍니다. 어느 한도까지. 질 왓슨이라고 왓슨에서 개발하는 조지아 텍에서는 조교는 전부 다 쟤네가 합니다. 얘네는 밤 2시, 3시에 질문해도 친절하게 2번, 3번 물어도 다 얘기해 줍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다 교수를 뽑아야 되나요? 특히 지역대학 같은 데에서 다 학과마다 교수가 다 있어야 되나요? 공동으로 과목 개발할 수는 없나요? 토론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나요? 저희는 대학이 이제 새로 시작돼서 미래대학으로 처음 스타트를 하고 한번 그냥 테스트 베드로 아니면 쇼룸처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 저희는 전부 다 모든 책을 교보문고의 7만 권의 책도 전부 다 이북으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봅니다. 1년에 저희는 숫자도 적어서 그렇게 아무리 많이 빌려와도 15일 되면은 모든 그 장서 목록은 전부 다 교보가 정리해 주고요. 우리는 가서 빌리기만, 학생들은 그 아이디만 있으면 가서 빌리고 15일 되면 자동에 꺼집니다. 대출을 받나? 없습니다.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사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해준대. 이 저널로 다 가고 있습니다. 50분의 1밖에. 그리고 도서관 건물 필요 없습니다. 냉난방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사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걸 신간 나오면 다 사서 거기다 레이블 붙여갖고 다 꽂아놓고 이걸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 패턴을 가지고 저희는 아주 작은 대학입니다만
문제 해결형으로 가고 대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1년은 서울에 있지만 2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3학년 때는 심천하고 북경, 4학년 때는 동경하고 러시아하고 유럽을 다니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면서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스카이 대학처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간 데는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모든 관심은 연구입니다. 논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가지고서 논문 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학부 교육은 방목합니다. 학부 교육에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가지고 강의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1960년대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학부 교육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에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세 가지의 개인적 능력, 역량, 세 가지의 사회적 역량만을 교과목을 10개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면서 하는데, 개인적 역량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만 나오면 책 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회적인 능력은 회사 가서 이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프로젝트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콜라보레이션, 협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과 공감 능력.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하모니,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뀔 건가,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능력으로 키워주고 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학교 소개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20명 이내고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인게이지 리라고 하는 건데, 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줌보다 훨씬 발전이 되었고 학생들 그룹 토의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불러 모으고 선생님은 왔다 갔다 분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수업 끝나고 나면 모든 학생, 교수님부터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몇 분 발언했는지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뭘 개발하고 있냐면 스피치 투 텍스트, 이제 AI가 말한 것을 전부 다 텍스트로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얘가 비판적 사고가 강한 애인지 창의적 사고가 강한 애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얘기해 주게 되고요. 교수님들은 100분 수업 시간에 20분 이상 떠들면은 옐로 카드 받습니다. 워닝을 받습니다. 교수님이 떠드는 건 아니다.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전에 숏폼처럼 3분짜리, 5분짜리를 스튜디오에서 미리 강의하고 싶은 내용을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은 들어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는 100분 동안 수업이 매 3분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그 작품을 할 때에 매 씬을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3분, 5분 때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모으고 어떤 퀴즈를 내고 어떤 스트래티지를 짜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100분짜리 수업을 30개를 한 학기에 15주 일주일에 2번씩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고요. 교수님들은 12주 동안 처음에 채용되자마자 전부 다 12주 동안 훈련을 받고 학생들하고 액티브 러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수님들 테니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3년마다 연봉 협상하고 3년마다 재계약하는 걸로 70이 되든 80이 되든 잘만 가르치면 계속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탠포드, 프린스턴, 캠브리지 출신들의 최고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안 와도 되니까요. 미국에서 가르쳐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언제든지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연구는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평가에. 교육만. 학생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가. 다양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대부분은 교수, 행정직원, 학생만 있는데 저희는 아카데믹 스텝이 커갖고 이걸 서포트해주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심리학 박사들, 교육학 박사들이 학생들의 일들을 다 분석하고 교수님들도 매 시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실라버스 다 리뷰해갖고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시 리뷰하고 방법론에 대한 것도 다시 다 고치고 해갖고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게 하고요. 전공 없습니다. 저희는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희가
한 과목이 4학점으로 되는데 120학점이 졸업학점인데 7개 과목만 4개의 영역, 인문사회, 자연과학, 비즈니스 혁신, 데이터 사이언스, AI에서 자기가 7개만 들으면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고 융합전공이나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을 한 학기씩 가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아침이면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일단 일로 들어와서 공지사항도 보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저희는 5분이 이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액 다 저희는 이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체류비, 해외여행까지 다 해주고요. 유럽 그랜드 문명 투어, 그다음 졸업한 다음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과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낸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술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50대가 다녀야 되는 학교, 그것도 꼭 캠퍼스에 나오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학교, 온라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할 때가 됐고요. 또 하나는 K-에듀, K-푸드, K-컬처, K-드라마 다 하는데 K-에듀가 그렇게 오바마도 칭찬했는데 저는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교육부 차관이 저를 찾아왔는데 거기 섬나라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그래서 태자대학교 같은 모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기 2억 8천 명, 3억 명이나 되는데 대학 가는 진학률이 30%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수요는 많습니다. 저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꼭 유학생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대학교가 200개 좀 남짓밖에 없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건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기시다 총리 지금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과학기술. 제일 프론트 라인에 있는 고등교육. 우리는 아직도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자라는 보편교육을 얘기하는데 보편교육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AI가 훨씬 더 잘하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0조 엔, 100조 원을 만들어 106조 당시에는 그랬죠. 이거를 1년에 3천억 엔씩 우리로 치면 3조 정도를 대학에다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상규 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사실은 사립대학이 이렇게 커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다음 미국은 교육이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립이 커졌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국가가 힘이 없을 때 고등교육이 막 커졌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해서 80%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미안하다고 해서 지금은 학생 수 어느 대학하고 상관없이 사립대학 학생 수 한 명당 15만 엔씩 150만 원씩을 아무런 조건 없이 경상비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교육부는 아직도 줄서기를 하고 입맛에 맞는 대로 뽑아가지고 나눠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발상이 크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초등교육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0% 이상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고 중등교육도 그러는데 고등교육은 40% 이상 저희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고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고 그것도 유치원보다도 못한 등록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붙들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붙들고 있는 거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죠? 고등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기에 국가 재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공부해줘서 고맙다. 호주에서는 대학을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대학을 가게 되면 공부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호주에 교환교수 갔을 때 봤더니 1년에 17,000불씩 생활비를 대주더라고요. 등록금은 당연히 없고요. 공부해주는 것이 고마운 거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총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지금 상속을 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4분의 1도 안 되게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완전히 회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이거를 대학에다 신탁을 하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주식 배당금은 학교가 연구 자금으로 쓰게 되고 그 주식에 대한 권한은 아들이나 상속받는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회사를 뺏기지도 않는다. 근데 이 돈이 어디 가야 되냐? 그 뭐 자식한테 가면 이것이 뭐 이게 세습이 되고 그다음에 뭐 소득의 불균형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지 말고 학교에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 개발 같은 것을 요구를 해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상수가 너무 문제가 크니까.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 총장하고 스위스에서 이제 한 다보스처럼 전현지 총장 초대를 받아갖고 한 30명이 5일 동안 계속 토론했는데 싱가포르의 탕잉최 총장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싱가포르 국립대학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스틸 헝그리, 아직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10대 1 경쟁으로 기업에서 애들을 데려간다. 그럼 돈 내고 가야지. 그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처럼 이적료를 받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올 때에 사인을 해서 졸업해서 최고의 기업으로 가게 되면 그 연봉의 10% 정도를 5년 동안은 대학에다 준다. 옛날에 LG에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교육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반품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반박한 것이 뭐였냐면 돈 주고 사가셨나요? 돈도 안 주고 사갔는데 반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자를 하셔야죠, 기업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너무 자본주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대학은 Next Answe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21세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다음의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을 제시해야 된다. 대학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고 사실은 한 나라의 미래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학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골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소 팔고 눈 팔고 해서 키워갖고 그 경쟁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국립대학의 이공계가 아니라 사립대학의 이공계들이 그렇게 등록금 내고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국립대학, 사립대학 또 특히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이스트들 사립대학의 이공계도 키워주세요라고 제가 총장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교육부 장관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데 고대도 공대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육정책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혁명적으로 총장님들 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작게 고민하지 마시고 크게 고민하셔가지고 틀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일제시대에 칼찬 순사처럼 대학을 장화발 신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대학을 들여다보는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자긍심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총장님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학의 미래도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주제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처럼 만에 그 대학 총장님들 모신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오늘 귀한 말씀 중에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싶습니다. 혹시 지리신 총장님은 잠깐 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쪽 이기종 총장님. 네, 총장님 한양대학교 이기정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태제대학이 한 지금 3년 정도 되면서 굉장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고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보내시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점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혹은 조금 부족한 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고등교육기관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실패 사례가 있다면은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미래 학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미래 교육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교수님들, 학생들하고 같이 총장실 점거해서 한 달 만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앞서갔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한 3천억 정도를 기부를 해주신 이사장님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올해도 또 이제 100억을 더 기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또 그다음에 그 백지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건 교육부 설득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제 하이브리드형. 그다음에 저희는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을 법무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가서 또 설득을 해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설득을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어려운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혁신적인 분들을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20세기 전통적인 방법의 패턴을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공유경제로 가면서 그런 생각들 저희가 한 20분짜리 BBC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는 근로,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온도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0도에 얼고 100도에 끓지만 53도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거를 공유하려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굳이 기존 대학들에서 가르치지 말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AI가 다 해갖고 하려고 하고 저희는 올해부터도 면접이나 저희는 주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은 전부 다 AI가 하고 나중에 다 레코딩, 녹화한 거를 교수님들이 보고 채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데 AI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해갖고 자동적으로 할 수 그래야지만 이제 해외에도 수출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AI로 모든 걸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 노동과 같은 그러한 지식 전달 같은 거는 이제는 AI가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워크숍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도서관 개편부터 하시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실 것 같고요. 굳이 요즘 학생들은 전부 다 이북 선호하고 이북은 전부 다 또 목소리로도 다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훨씬 더 선호하는데 꼭 책을 다 사야 되나? 사서들이 다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모든 전공에 다 뽑아야 되나? 아니면은 진짜 지역으로 아까 라이스 잠깐 얘기한 지역별로 어떤 과목에든 공동 개발하고 같이 쉐어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지 각자 각계 정말 우리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처럼 뭐 분식집처럼 모든 가게들 다 차려놓고 똑같은 메뉴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걸로 포커싱하면 안 되나?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제가 싸우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75분 수업인데 오전에 2번 하고 오후에 2번 합니다. 수업을 75분 수업이라서. 근데 그거를 아침 8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게 되면 2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그러면 교실이 5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8시에 절대로 수업 못한다고 교수님들 반대해갖고 결국은 건물을 또 줘야 되고 그 유지비, 난방비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로 외국 대학 가면 7시에도 수업하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근데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매니저를 하고 있는 총장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어려움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염조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